이별을 고한 남자에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자가 애원하며 되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세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남자였을까요? 그래요. 미안하지만 내 솔직히 말하지. 이젠 내 알 바 아니요. 남자는 마음이 아예 떠났는지 이렇게 무심하고 차가운 마지막 말을 던지고 아무 미련 없이 그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이별을 전하고 떠났으나 강인한 그녀는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영화계에서 최고의 명대사로 손꼽히는, 여러분들 역시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미국의 1860년대 혼란스러웠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여주인공 스칼렛의 인생 여정을 그린 명작 중의 명작이죠. 이 작품은 마거릿 미첼 여사가 쓴 유일한 장편소설이자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전에 분명히 소설이 원작이었던 거예요. 이 한편으로 그녀는 세계 문학사에 한 획을 긋는 작가로 등극했고 1936년도에 출판되었고 이듬해에는 작가들의 영예, 퓰리처상까지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이 피려면 이렇게 확 피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분이 여성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자인지 알고 있는데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190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아니 이때는 1860년대 한참 그녀가 태어나기 40년, 50년 전의 일인데 그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국의 남부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쓴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소설을 썼냐면요, 연세가 지긋하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발품을 팔면서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남부의 화려한 시절과 남북전쟁 중에 고생스러운 시절과 남북전쟁 후의 몰락 등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모아서 만든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이리저리 정보를 모아서 그때 당시에 태어나고 그때 당시 생활을 겪진 못했지만 이렇게 명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에게 증언을 듣고 자료를 모아서 만든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원작 소설을 읽다 보면요, 누구나 다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은요, 완전히 여자 시각에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성 작가분이 집필을 하셨기에 미국 남부의 찬란히 아름답던 그 화려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할 수도 있었고, 여자들만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과 그 심리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소설에 부여시켜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넣어가지고 정말 명작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모든 일엔 반대적인 게 분명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명작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 농장주들의 생활상을 보여준 여성판 버전이라면 물론 그 반대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드시죠. 19세기 초중반 미국 남부 농장주들의 삶을 보여준 만딩고라는 어찌 보면 남성판 버전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스터만 봐도 방금 보여드렸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확실히 차이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957년도에 세상에 나오게 된 언스토트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발표 후에 미국 전체에 크나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등극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만딩고의 원작자 언스토트는 문학인이 아닌 원래는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직업이 소설가가 아니었고 그냥 농사나 축산업을 짓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적나라한 남성의 시각에서 경험을 통해 다룰 수 없었던 음지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서술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평생 이 작품 하나만을 남겼으나 정말 충격적인 걸작이란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니 과연 어떤 소설이길래 이렇게 걸작이란 소리까지 들을까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남성들은 젠틀하면서도 용기와 유머를 갖춘 멋있는 사나이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흑인 노예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흑인 노예들은 그냥 충직한 부속품들로 나옵니다. 기계의 소모품처럼 그냥 부속품들로 표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긴 후에 흑인 노예들이 몽땅 다 해방되고 나자 심지어 순박하고 덩치 큰 흑인 노예가 패닉, 혼란 상태에 빠져서 예전 주인님 밑에서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까지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적 시각에서 쓴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설이지만 당시 흑인 노예들에 대한 표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조롱과 인종차별적인 게 묻어나오고 있었던 거였죠. 왜냐하면은 1930년대에 집필된 소설이니 아무리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흑인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소설에 계속 그려지고 있었던 거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성적 입장에서 소설을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 쓴 표지부터 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이 소설 만딩고는 과연 어떠한 분위기를 그리고 있을까요? 아까 미국 백인 남성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멋지고 젠틀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만딩고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그 당시 모습을 냉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설이라 그럴까요? 아주 적나라하게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변태, 하드코어, 포르노가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해요. 이 소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정말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게 아니라 약간 자극적이고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그때 당시에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브리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바로 교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들을 교배시킬 때나 쓰이는 단어예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요, 슬레이브 브리딩이라고. 맞습니다. 노예교배. 바로 동물들에게나 쓰이는 이 교배라는 단어를 아무리 노예라고는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붙여버렸던 거였어요.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관계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아름다운 건데 이 노예들에게, 동물들에게나 쓰이는 그 단어를 붙여버린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19세기 초중반 미국 남부 농장주들은 그들의 소유물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말 교배시키는 마냥 무작정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교배에서는 원래 근친상간이고 뭐고 없었다고 해요. 그냥 종자가 좋으면 막무가내로 붙여놓았다가 근친상간으로 인한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말교배에서도 이 근친상간을 최대한 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던 노예교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불가동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백인들에게는요, 말이나 흑인 노예나 그게 그거였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종자의 말이 가격이 더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백인들에게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이왕 돈 주고 사는 흑인 노예였으니까 아프지 않고 튼튼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겉보기에도 어마무시한 피지컬을 가진 만딩고라는 우수한 흑인 종족들이 노예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인기가 좋았던 만딩고 노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1975년도에 만들어진
만딩고라는 작품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몸이 좋으신 흑인 남성 배우분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 계신데요. 이분은 바로 명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턱을 부순 권투 선수로 유명한 켄 노턴이 우수한 만딩고족 청년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이 좋고 당시 인기가 좋았던 권투 선수가 괜히 배역을 맡은 게 아니었겠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부 아프리카 기니아주에 거주하는 부족의 명칭인 이 만딩고는 평균 신장이 185cm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머리도 빨리 돌아가지만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순종적이어서 그때 당시 보통 흑인 노예의 2배 값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종 만딩고는요 보증서까지 딸려서 팔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값어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몸도 좋고 순종적이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인들에게는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노예였던 겁니다. 이 만딩고라는 종족이. 이렇게 만딩고라는 노예들은요 남녀노소 어마무시한 피지컬을 자랑하던 그런 종족이었으니 그 당시 백인들의 워너비였던 흑인 노예였던 것이었죠. 아프지 않고 튼튼하니까 노예로 부려먹기에도 너무나도 좋고, 노예 시장에 내놓으면은 인기가 많았으니까 되팔 때 수입 역시 짭짤했겠죠. 그러니까 이 만딩고라는 흑인 노예는 너무나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뭐 포르쉐 승용차를 갖고 싶다, 뭐 핸드폰 갤럭시 S8을 갖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워너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백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흑인들이 이렇게 짐승 가축 취급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검은색 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백인들은요 흑인은 영혼 자체가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기적인 그들만의 자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서 종교란 의미가 없었던 거였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신을 믿는다는 백인들이지만 이렇게 흑인들은 영혼 자체가 없다, 아예 가축, 동물 같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벌이고 맙니다. 과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흑인 노예 이 만딩고가 겉모습이 우람하고 딱 봐도 힘 좀 쓰겠다 보이면요 근친이고 뭐고 없이 마구마구 동침시키면서 우수한 종자의 흑인 노예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기적이고 건방진 우월주의적 시점에서 인간 품종을 개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과 어머니를 동침시켜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더욱 우월한 종자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흑형은 역시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나오는 이 흑형의 허벅지랑 팔뚝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날아갈 텐데, 미국 흑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 비해 덩치도 훨씬 크고 유산소 운동도 더욱 잘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도 그러합니다. 왜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에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지옥 같은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오는 동안 허약한 흑인들은 죽어서 강한 유전자만 남은 흑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레브레드 품종 교배하는 것 마냥 계속 강한 흑인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품종 개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미국의 흑인들이 체질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러한 종자들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고 해요. 강한 유전자를 가진 흑인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이 원작 소설 만딩고를 읽어보면요, 만딩고 남자 노예와 그의 친어머니를 동침시켜서 새로운 만딩고 노예를 출산하려고 노력하는 백인 농장 주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 흑인들의 유전병 질환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 근친상간을 시키고 당연히 유전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에겐 흑인 노예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기르고 팔고 잡아먹는 가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설 만딩고에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스칼렛 오하라나 작가 마거릿 미첼 여사는 상상도 못했을 미국 남부 농장의 어두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설이 정말 사실인 거죠. 정말 팩트인 거고요. 인간의 3대 욕구 중에서도 성욕이 참 무서운 법이죠. 우리 파스 형님들도 난리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흑인 노예들을 가졌던 이 백인 농장주들은요, 그들만의 은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당시 여자들은 몰랐던 미국 남부 농장의 성 생활상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흑인 여자 노예의 처녀성은 반드시 농장주가 가져가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중세시대 유럽의 영주가 자신이 다스리는 마을의 주민들 중 처녀들의 순결을 가져갔던 그 초약권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던 것이었죠. 아니 정말 19세기에서 20세기, 그것도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아무리 노예제가 있던 시대라고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중세시대에서나 그 처녀성을 가져간다, 권위의식 마냥 그들은 이거를 즐겼던 거예요, 한마디로. 또한 이 만딩고 소설에서는요, 흑인 노예들이 백인 주인들에게 길들여졌던 것일까요? 흑인 여자 노예들은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한 농장 주인이 자기랑 성관계를 안 맺어준다고 안달복달하는 걸로 묘사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백인 입장에서 또 남성적 시점에서 쓴 소설이라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 작가가 사실주의적 입장에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잖아, 분명히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에스키모인들은요,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던 풍습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혹독한 추위에 먼 길을 떠나는 방문객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들만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개하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손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내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혹한에 그 추위에서 길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주의적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와이프를 내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들만의 문화고 그들만의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할 수는 없지만요, 역시 백인 농장주들만의 관습일까요? 자신과 인접한 다른 농장으로 놀러가게 되면 진수성찬과 술, 그리고 여자들이 빠지지 않았겠죠. 손님 접대용 흑인 여자 노예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예쁘장하고 젊은 성접대를 하는 흑인 여자 노예가 존재했다는 것이었죠. 특히 하프나 쿼터 등 혼혈 흑인 노예가 정말 인기가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 중에는 아예 외관상 백인과 똑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흑인의 탄력과 그 백인의 아름다운 외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으니 그 당시 성적 놀이기를 찾던 백인들에게 인기가 더더욱 많았겠죠. 그러니까 옆에 농장 놀러가서 술 한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은 그들끼리 낄낄대면서 오늘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는 야 가서 누구 좀 불러봐, 그 전용 성접대 흑인 노예가 있어가지고 손님한테 접대를 시켰던 거였죠. 참 슬픈 역사죠.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살펴보면요, 초반부에 이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한테 반한 옆에 농장 쌍둥이 형제 스튜어트와 브렌트라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 머리 쌍둥이 형제들은요, 키도 크고 말도 잘 타고 총도 잘 쏘는 등 그 당시 백인 여성들의 워너비라고 할 만한데요.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백인 청년들인데,
하지만 그들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남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관습을 충실히 따르고 다녔었겠죠. 이 낮에는 스칼렛 오하라가 개최한 바베큐 파티에서 와인잔을 마주치며 고상하고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보는 눈이 적어지는 밤이 찾아오면 인근 농장에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접대용 혼혈 흑인 노예 여성과 그들만의 은밀하고 쾌락에 젖은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이 낮에는 정말 젠틀맨, 멋있는 사람이고 밤에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돈다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겉모습은 멀쑥하고 건실한 남자가 집에 가서는 자상한 아빠, 자상한 남자친구, 정말 유능한 남편 노릇을 하다가 밤에는 이렇게 템프로 등 술집에 가서 여자들과 진탕하게 밤을 보내는 것과 진배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능한 농장주의 덕목 중에 하나는요, 자기 휘하에 흑인 여자 노예들을 마구마구 건드려서 새로운 혼혈 노예를 매우 많이 생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남성들만의 허세거리, 정력을 자랑함과 동시에 돈으로까지도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돈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조선시대 허균의 소설 홍길동에서는 그놈의 신분차별 때문에 이 홍길동이 호부호용 못한다고 서글퍼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미국 남부 농장에서는요, 아무리 주인과 흑인 노예와의 사이에서 가진 자식이라고 해도 그냥 상품 취급을 해버렸다고 해요. 자기 자식이지만 흑인이다, 자식 취급을 안하고 똑같은 노예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축과 동일한 그리고 영혼이 없다라고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흑인 노예였지만 자신의 자식인데 그들에겐 아예 부성애는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아이라도 흑인 몸을 빌어서 나왔으면은 단지 팔아먹을 돈벌이 상품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성적 쾌락만을 쫓고 그에 따라 자식까지 생겨버리면 돈으로도 연결되니까 그들 백인들에게는 캐도 마르지 않는 금맥 광산이었던 것이었죠. 이 흑인 노예 제도는 참 서글픈 현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 만딩고 흑인 노예를 만들기 위해 가축들을 교배시키는 것 마냥 근친상간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흑인 노예들끼리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우월한 신체 조건에 흑인을 만들어내면 백인들만의 유흥거리, 흑인 노예 간의 투기장을 열어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이 순종 만딩고를 낳아서 5년에서 10년 정도 키우면 그때 당시 2,000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흑인 노예를 생산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었죠. 정말 인류사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이런저런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소설이다, 창작의 자유에서 나온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소설이라서 과장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것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세기 미국 남부 흑인 노예 시대에 대한 요즘 말로 여성판 썰이라고 하면, 만딩고는 19세기 미국 남부 흑인 노예 시대에 대한 남성판 썰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모든 백인 남자들이 짐승처럼 일했던 건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남부농장 백인 남자들 중에서도 일부만 이런 거고, 점잖고 착실한 사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등장하는 스칼렛 오하라의 소꿉친구이자 첫사랑, 이 애슐리 윌클스 같은 점잖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남자도 아니라고 정말 모질이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켰으나 바보 취급을 받는 정말 서글픈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 만딩고란 소설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지 아십니까? 남성의 시각에서 소설을 썼지만 바로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점을 콕 집어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자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남성 백인들만 그렇게 흑인 여자 노예에게서 성착취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성 백인들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소설 만딩고에서는요, 백인 남자 주인공 해몬드가 블렌치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그녀가 처녀가 아닌 남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실망하여 정말 무늬만 부부인 그런 사이가 돼버립니다. 이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정말 이기적인 일이죠. 자기들은 뒤로 당하면서 자신의 와이프가 처녀가 아니어서 정말 서먹서먹한 무늬만 부부인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해몬드는 자신의 와이프 대신 새로 구입한 아름다운 흑인 노예 앨런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적 만족감을 얻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성적 만족감을 떠나서 이 흑인 노예 엘렌에게서 정말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낀 그는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주인, 즉 백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성의 질투는 정말 무섭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슬픔에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이 아내 블렌치는요, 자신은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은 자신을 멀리하는데 이 흑인 여자 노예가 자신의 남편이랑 동침을 하고 정말 연인 부부처럼 지내고 더군다나 아기까지 임신을 하니까는 그 분노를 못 이겨서 직접 채찍질을 해서 아이를 유산시키는 그러한 일까지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요, 그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을 저지르는데요. 언제나 술기운을 빌려 그 고독을 겨우 짓눌렀던 그녀는요, 자신의 남편에게 언제나 충성을 바치는 흑인 남성 노예 미드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충직한 이 흑인 노예는요, 아리따운 백인 여성의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았으나 만일 자신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발을 할 거라는 이 여주인의 협박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백인 여주인 브렌치와 흑인 노예 미드는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정말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노예들은 이 자신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았던 거죠. 백인 여주인들이 정말 군침을 흘릴 만한 듬직하고 우람한 몸집의 흑인 노예. 참고로요, 백인 남자들은요, 역사적으로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여자들을 넘볼까봐 정말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백인이 흑인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한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역시 건장하고 힘도 좋은 흑형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노예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백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걸로 생각을 했었겠죠. 드디어 출산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한 당사자 이 블렌치 역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걱정과 기대 속에 드디어 출산을 마쳤으나 출산을 도운 산파와 하녀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곤 아연실색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백인 아이가 아닌 흑인 아이가 태어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의사는 당황을 했으나 이내 지체 없이 그 갓 태어난 생명을 벌레처럼 죽여서 없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백인의 손에 고통스럽게 사는 일생을 구제받은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그 백인 남편 해먼드는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떠는 자신의 와이프와 요람 속에 숨져 있는 그 핏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독을 탄 술을 가지고 와 푹 쉬라는 친절한 말과 함께 자신의 아내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순순히 술을 받아 마셨다고 해요. 정말 자포자기의 상태로 영원히 잠드는 걸 선택한 것이었죠. 남편 해몬드는 총을 들고 미친 듯이 자신의 충직한 노예 미드에게 향하게 됩니다. 순종적이고 충직했던 미드 역시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직감했겠죠. 서부 영화나 갱스터 영화를 보면은 피해자에게 무덤을 파괴시킨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 미드에게 장작을 넣고 이 커다란 가마솥에서 물을 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 미드는요, 복종하도록 사육된 노예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 미약한 저항만 보였다고 해요. 자신의 위대한 백인주의를 향해서 내뱉는 모든 걸 다 포기한 마지막 체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백인이었군요. 자신의 충직했던,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만딩고 흑인 노예 미드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넣어 삶아 죽여버리고는 처절한 비극으로 만딩고라는 영화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남성의 입장에서 쓴 만딩고, 소설의 특징상 허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다고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이기에 이렇게 기록에 그리고 문학작품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었겠죠. 오늘 말씀드린 만딩고, 이 흑인 노예의 비극적인 삶,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들의 우월주의에 입각해 또한 그것을 이용해서 탐욕과 본능만을 줬던 인류사의 참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